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This is a heavy burden. 멀쩡히 살아서 명절에 처가만 가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변한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바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아들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특히 며느리와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 아들이 결혼 후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지금 이 순간 이유도 모른 채 서운함을 삼키고 계신 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 착했던 아들이 변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들과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공포로 시작했지만 오늘은 위로로 끝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드님이 결혼하기 전과 후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명절에 오던 아들이 이제는 처가 먼저 들른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전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생일을 챙기던 아들이 이제는 문자 한 통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곧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뭔가 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관계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해결책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지나야 진짜 위로가 옵니다.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먼저 정숙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숙 씨는 올해 66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들은 하나, 딸은 하나입니다. 딸은 경기도에 삽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연락이 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친정에 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외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 소리가 정숙 씨 귀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리입니다. 문제는 아들입니다. 아들 민준이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참 살갑던 아이였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 집에 들러 밥 한 끼 먹고 갔습니다. 무거운 거 들어줬고 고장난 거 고쳐줬고 가끔은 그냥 와서 TV 보다 갔습니다. 딱히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 존재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아들이 밥 먹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릴 때 정숙 씨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습니다. 명절에 처가를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새 며느리 입장에서 친정 먼저 가고 싶을 수도 있지 했습니다. 주말 방문이 격주로 줄었습니다. 신혼이니까 했습니다. 격주가 월 1회가 됐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이제는 2달에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는 용건이 있을 때만 합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저 잘 있어요.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정숙 씨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아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바빠요, 어머니. 요즘 힘들어요. 정숙 씨는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어. 밥이나 잘 먹어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바쁜 건지 안 오고 싶은 건지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해서 정숙 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깜깜한 저녁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딸이 알려줬습니다. 엄마, 올케 인스타 봤어? 거기 올려놓은 거 좀 봐봐. 정숙 씨는 SNS를 잘 몰랐지만 딸이 보여주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의 게시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남 가족, 처형 가족, 심지어 처가 부모님 생신 파티 사진까지. 웃음이 넘쳤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 아들 민준이 얼굴도 거기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바쁘고 힘들다던 그 아들이 처가에서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처가에서는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친정에는 오지 않는 걸까요? 정숙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파트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사진이 눈에 밟혔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숙 씨 앞에서 그 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웃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흐름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살갑던 아들, 결혼 후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아들, 그리고 어느 순간 처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 그 사진이 마음을 찌릅니다. 나쁜 아들이 아니야. 나쁜 며느리 때문이야. 이 생각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한층 아래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부추기는 며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효자였던 아들이 그 부추김에 따르는가? 그리고 무엇이 이 패턴을 만드는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추기는 며느리란 무엇인가?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아들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추기는 며느리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남편이 자신의 원가족인 시가보다 처가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도록 유도하는 며느리를 말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비교입니다. 우리 친정 엄마는 이런 말 안 해.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요구 안 해. 우리 집은 명절에 이렇게 안 해. 이 말들이 반복되면 남편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시어머니는 문제가 있고 처가는 괜찮다. 이 인식이 쌓이면 아들은 서서히 처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의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원가족이 더 편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의 시어머니는 불편한 존재, 처가는 편한 존재라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피해자 프레임입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러더라. 그 말 듣고 너무 힘들었어. 나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약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아내는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아무 잘못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필터를 통해 거대한 상처로 변환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 며느리 귀에는 비수처럼 꽂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의 의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내의 상처를 먼저 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 소진 전략입니다. 이건 일부러 하는 경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울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집에 다녀오면 며칠씩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아내가 말을 안 합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습니다. 아들은 학습합니다. 어머니 집에 가면 집에 와서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아들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갈등을 줄이고 싶은 겁니다. 아내가 편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잃어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처가 중심 일정 만들기입니다. 이건 가장 눈에 안 띄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처가 부모님 생신, 처가 형제자매 모임, 처가 가족여행. 이 일정들이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시가 명절, 시어머니 생신과 같은 시기에 겹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처가 일정이 우선이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일부러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먼저 연락이 오고 먼저 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처가에 더 많이 쏟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효자였던 아들이 이 패턴에 취약한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들은 대부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충돌하면 아들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30년 넘게 키웠는데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하지 않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했으면 남편의 1순위는 나여야 해.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논리가 충돌할 때 아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24시간 365일 함께 사는 아내는 매일 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는 가끔 만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내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더해서 부추기는 며느리의 전략이 더해질 때입니다. 그러면 흐름이 너무 빨라집니다.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효자가 이 패턴에 더 취약한 걸까요? 역설적입니다. 효자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 패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효자는 갈등을 싫어합니다. 어머니와 싸우기 싫습니다. 아내와도 싸우기 싫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장 저항이 적은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잘 안 와도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화를 내도 금세 용서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아들이 뭘 해도 안 해도 어머니는 그냥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도 그걸 압니다. 아내는 다릅니다. 아내는 불만을 바로 표현합니다. 감정을 바로 드러냅니다. 아내가 힘들면 아들도 바로 그 고통을 느낍니다. 아내가 울면 아들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내가 말을 안 하면 아들도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긴급하게 느껴질까요? 아내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천천히 쌓이고 어머니는 그것을 혼자 참습니다.
아들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힘들까봐,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냥 삼킵니다. 그 삼킴이 쌓이고 쌓여도 아들은 잘 모릅니다. 아내의 고통은 즉각적으로 드러나고 아들은 그것을 바로 느낍니다. 효자는 이 즉각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를 희생시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효자일수록 이 패턴에 더 깊이 빠집니다. 가장 착한 아들이 가장 멀리 있는 아들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다 나쁜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며느리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며느리도 겁이 납니다. 결혼을 하면서 낯선 가족이 생깁니다. 그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친정 엄마처럼 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미워할 사람인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 내 삶을 침범하진 않을까? 혹시 내 남편을 빼앗아 가진 않을까? 혹시 내 아이 교육에 간섭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낯선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 불안감이 방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시어머니를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겁나는 겁니다. 나쁜 며느리가 있고 좋은 며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며느리가 있고 덜 불안한 며느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근원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직 신뢰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 이게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패턴을 만드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결혼 구조 자체가 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란 며느리가 시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관계에서 권위를 가졌습니다. 명절도 시가 중심이었고, 살림도 시가 중심이었고, 아들의 삶도 시가 중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구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은 원가족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며느리도 원가족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절에 아들이 오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생신에 아들이 오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흥정이 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시간이 있어요. 우리 삶이 있어요. 이 두 관점이 충돌합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가 달라지면서 관계의 기본값이 바뀐 겁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면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며느리 SNS 사진을 보고 나서 처음엔 서러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가라앉은 자리에 조용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못 살게 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정숙 씨는 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너 눈에는 어때 보여?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딸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응, 말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올케를 며느리로 보는 건지 아들 빼앗아간 사람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 그게 말해서 티가 나거든. 정숙 씨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 빼앗아간 사람. 자신이 며느리를 그렇게 봤을까요? 의식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솔직하게 들여다보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할 때부터 왠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하나, 왜 처가를 더 챙기나, 왜 내 아들한테 자꾸 영향을 미치나, 이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말에서 티가 났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려고 했는데 돌아보니 자신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파트 1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추기는 며느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들을 처가 쪽으로 기울이는 행동을 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비교, 피해자 프레임, 감정 소진 전략, 처가 중심 일정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낯설음, 불안감,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작동하는 데는 아들의 특성이 한몫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고 즉각적인 고통에 더 반응하는 아들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변해버린 결혼의 구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바뀐 시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며느리를 탓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 며느리도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가 변하는 겁니다. 이 말 억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변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바꾸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바꾸는 것만이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아들이 결혼 후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정숙 씨는 그날 이후로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언제 올 거야? 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명절에 처가 먼저 가면 되냐?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뭐라 해서 안 오는 거야?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말들이 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들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너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서럽다. 나를 선택해. 이 말들이 아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정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머니의 서러움은 진짜입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며느리를 탓하면 할수록 아들은 더 아내 편이 됩니다. 나를 선택해라고 하면 할수록 아들은 선택을 피하기 위해 아예 거리를 둡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기면 멀어집니다. 밀면 가까워집니다. 이 말 직관에 반합니다. 그래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정숙 씨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아들이 전화 왔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보기로 했습니다. 언제 와라고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가 먼저 갔냐라고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어때? 밥은 잘 먹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말투에 어색함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화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서 이동이 있어서 업무가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밥을 잘 못 챙겨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챙겨 먹어야 해, 건강이 최고야.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뭔가를 얻은 건 아닙니다. 아들이 더 자주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며느리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일상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정숙 씨가 전화 실험을 한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준이한테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잠깐 들러도 돼요? 정숙 씨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온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답장하기 전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전화해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며느리도 같이 오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어쩌다 이제 온다고 하냐고 한마디 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응 와. 뭐 먹고 싶어? 딱 이것만 보냈습니다.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어머니 밥 먹고 싶어요. 정숙 씨는 그 문자를 보고 오랫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밥 먹고 싶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 씨가 아들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찜, 제육볶음, 그리고 미역국.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냥 해주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어머니 안부를 물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 별거 없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한 것들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안 와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충분하다. 이걸로 충분하다. 여기서 첫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자주 와야 한다. 명절에 당연히 와야 한다. 생신에 와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 서운함이 말로 나옵니다. 그 말이 아들을 더 멀게 만듭니다. 기대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올 때마다 잘 왔다. 한 번 올 때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기대를 바꾸는 겁니다. 횟수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올 때마다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자연스럽게 더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어머니 집에 오는 게 좋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올 때마다 서운함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제 왔냐? 다음엔 더 자주 와야 한다. 며느리가 뭐라 해서 안 오는 거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아들은 어머니 집에 오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오고 싶어집니다. 올 때마다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아들을 더 자주 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며느리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보십시오. 이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들 곁에서 내 아들을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밤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며느리입니다. 내 아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며느리입니다. 내 아들이 밥을 잘 먹도록 챙겨주는 사람이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를 경쟁자로 볼 것이냐, 파트너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경쟁자로 보면 며느리가 가져가는 게 내가 잃는 거라고 느낍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자고 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며느리가 처가 모임에 아들을 데려가면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파트너로 보면 다릅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잘 돌봐주고 있구나. 며느리도 자기 가족이 그리운 거구나.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면 내 아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 관점을 갖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손을 내미십시오.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며느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시어머니가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이 생각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잘못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는 안도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달리 봅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손 내밀기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아? 라는 카카오톡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작은 것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큰 화해의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문자 한 통, 작은 전화 한 통, 작은 배려 하나가 쌓여서 관계가 바뀝니다. 미숙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숙 씨는 올해 64살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결혼 후 많이 멀어졌습니다. 명절도 잘 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며느리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했습니다.
그 마음이 표정에 나왔고, 말투에 나왔고, 행동에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미숙 씨는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나 회사 잘렸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아들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밤새 힘들어할 때 옆에서 안아줄 사람이 며느리입니다. 미숙 씨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있고 아들 부부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미숙 씨는 며느리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민철이 많이 힘들겠다. 내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고맙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할까봐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놀랐어요.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답장이 미숙 씨에게는 처음으로 받아본 며느리의 따뜻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관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직장 면접이 있는 날, 며느리가 미숙 씨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철이 면접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미숙 씨는 울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민철이 잘할 거야. 응원한다. 그날부터 미숙 씨와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파트너로 만드는 것. 이게 아들과의 관계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아들에게 선택지를 주십시오.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합니다. 명절에 당연히 와야지, 생신에 당연히 와야지, 주말에 당연히 와야지. 이 당연함이 아들을 옥죄입니다. 아들은 선택받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의무는 부담입니다. 부담은 회피를 낳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민준아, 다음 달에 시간 되면 와. 안 되면 괜찮아.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머니가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고 싶어진다. 사람은 의무로 만나는 것보다 선택으로 만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때 아들은 오히려 더 자주 가고 싶어집니다. 선택지를 주는 것. 이것이 아들을 더 가까이 있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우리가 젊었을 때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집착하면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여유 있게 대하면 오히려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집에 가는 것이 선택이 되었을 때 그 선택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선택지를 줄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줘야 합니다. 말은 괜찮다고 하면서 표정은 서운한 표정을 짓거나 나중에 그걸 기억해뒀다가 꺼내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진심으로 내 삶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도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어머니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며느리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며느리가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갔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받아주냐?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입장에서는 처음이라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가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시도로 관계가 확 바뀌길 기대하시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관계는 여러 번 꾸준히 쌓여야 바뀝니다.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번 하면 바뀝니다. 5번째 해결책입니다. 어머니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해결책이냐고요. 아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내 삶을 풍요롭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멀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유일한 즐거움, 유일한 위로, 유일한 생의 의미가 되어버리면 아들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어머니가 너무 기뻐합니다. 헤어질 때 너무 슬퍼합니다. 아들이 전화 안 하면 너무 걱정합니다. 이 감정들이 아들에게 전해집니다. 아들은 무겁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이 부담이 아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의 삶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고 취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말합니다. 민준아, 나 요즘 노래 배우러 다니고 있어. 재미있더라. 아들이 안심합니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구나. 그 안심이 아들을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면 아들도 편합니다. 아들이 편해야 더 자주 찾아옵니다. 어머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게 아들을 되찾는 길 중 하나입니다. 정숙 씨는 그 이후로 몇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이도 다양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나가다 보니 재미가 생겼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아들 생각만 났는데 요가 수업에 가면 1시간은 온전히 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아들 생각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아들에 대한 집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안 와도 어쩔 수 없다. 내 삶이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덜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전화를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이 없어요? 혹시 몸 안 좋아요?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아니, 나 요즘 바빠. 독서 모임도 있고, 요가도 있고. 아들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 이 말 다행이다. 정숙 씨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추기는 며느리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며느리와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어머니 자신에게 있습니다. 첫째, 기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올 때마다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며느리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보십시오. 셋째, 며느리에게 직접 손을 내미십시오. 작은 문자 한 통으로도 관계는 바뀝니다. 넷째, 아들에게 선택지를 주십시오.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게 하십시오. 다섯째, 어머니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어머니가 행복해야 아들도 편합니다. 이 5가지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된 마음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숙 씨 이야기의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에게 연락을 줄였습니다. 요구를 줄였습니다. 올 때마다 좋은 기억만 만들어줬습니다. 며느리한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않아? 짧은 문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요. 어머니는요? 이 짧은 문답이 처음이었습니다. 6개월 뒤 추석이 됐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에 어머니 댁 먼저 가도 돼요?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시가를 가겠다고 한 것이, 그것도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과 함께 정숙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와. 며느리한테도 고맙다고 해줘.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효자 아들보다 무서운 건 부추기는 며느리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며느리를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어머니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변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들이 깨닫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면 관계는 반드시 바뀝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을 그리워하고 계신 분, 며느리에 대해 서운하신 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민준아, 밥은 잘 먹고 있어? 그것만 물어보십시오. 다른 건 하지 마십시오. 언제 오냐고 묻지 마십시오. 며느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관계는 그렇게 바뀝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걸 먼저 해보고 싶으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따뜻해지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